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실입니다. 오늘은 앙드레지드의 반도덕주의자라는 책을 좀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앙드레지드는 너무 잘 알려지신 작가니까요.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에게는 지상의 양식으로 기억되는 그런 작가분이십니다. 느낌으로 치자면 헤르만 헤세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앙드레지드는 1869년 파리 법과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루앙의 유복한 사업자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격정적인 성격에 몸이 허약했던 지드는 11세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외사촌 누이들에게 애워싸여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어요. 이 무렵부터 신경쇠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891년 앙드레 발테르의 수기로 문단에 데뷔한 뒤 1893년 북아프리카 여행 중 결핵을 앓고 나서 처음으로 삶의 희열과 동성애에 눈을 뜬 그는 마침내 모든 도덕적 종교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귀국합니다. 1909년 친구들과 함께 문예지 NRF를 창간하면서 그의 엄격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은 20세기 전반 프랑스 문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랬습니다. 1902년에 반도덕자를 그리고 1909년에 그 유명한 좁은 문을 그리고 1914년엔 교황청의 지하도 그리고 1919년에는 전원교향곡을 발표했죠. 1920년대 초에는 과거 그리고 도덕적인 구속 그리고 전통적 예술 이 세 가지로부터의 삼중의 해방을 구가하며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코리동 위패범들을 잇따라 써냈습니다. 1938년 아내가 사망한 후 일생 동안 꾸준히 써온 일기를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1947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1951년 파리의 자택에서 폐충혈로 사망한 일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그런 생을 살다 가셨네요. 제가 읽은 이 반도덕주의자 앙드레지드의 책은 쏜살이라는 민음사의 작은 총서인가 봐요. 책이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들고 다니면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 뒷면에 쏜살이라는 이 시리즈를 설명한 문구가 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쏜살은 1966년 창립된 출판사 민음사의 로고이고 활 쏘는 사람의 정신을 계승한 작은 총서입니다. 가벼운 몸피에는 이에 어울리는 인생의 경구 그리고 때로는
제법 묵직한 사상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활시 위를 떠난 화살들이 아름다운 글줄로 독자의 가슴에 가 닿기를 희망합니다. 이 작은 짧은 문구가 왜 미셸 양의 눈에 들어왔나 보니 제 마음이 꼭 이 마음 같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우리의 활시 위를 떠난 화살들이 아름다운 글줄로 독자의 가슴에 가 닿기를 희망합니다 라고요. 자, 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좌우로 앞뒤로 뒤집어 보면서 책을 음미하고 있어요. 이 책 뒷면에 있는 그 글도 좋거든요. 본문에서 발췌해서 수록해 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직도 퍽 젊다는 거야. 이따금 나의 진정한 삶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져. 제발 지금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그리고 나에게 생존 이유를 부여해줘.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 나는 해방되었어. 혹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용도 없는 자유 때문에 괴로워. 내 말을 믿어줘. 그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뛰어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야. 한때 나는 확고하고 고정된 사고를 했어.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하지만 지금 그런 사고는 하지 않아. 의미심장하죠. 이제는 더 이상 확고하고 고정된 사고를 하지 않게 된 그가 주인공이 자유를 어쩌지 못해 뿜어내고 있는 말이군요. 용도 없는 자유 때문에 괴로워. 용도를 발견하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책의 주인공은 크게는 3명으로 보여요. 우선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독백을 내뱉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 중에 그가 자신을 찾아가는데 발견하고 찾아가는데 주요한 장면 전환, 국면 전환을 맡게 하는 좀 2-3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실은 제가 아직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요. 한 3분의 2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다 읽고 나서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읽던 부분 중에 함께 공유해봄직한 그런 글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그냥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미셸입니다.
책 속에서 미셸을 만나다니. 크크크. 주인공 남자는 태어나서 엄격한 이런 아버지 밑에서 공부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공부라기보다는 연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수준의 공부를 어려서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에 어떤 불만도 없었죠. 잘 적응했고요. 오히려 즐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아버지 학문의 연장선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사회활동, 그 학문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러고 나선 이제 그 무렵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몸으로까지 전해져 왔는지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져서 결혼을 하자마자 요양을 위한 장기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체류하면서 와이프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만나죠. 여행이라 봐야 뭐 되게 화려하고 이런 곳들로 여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자연과 뭐 농촌 생활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들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아팠던 그 병이 그런 여행, 요양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됐고요. 그 무렵에 또 마침 도시로 연구하고 생활을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꾸미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요. 연구 활동을, 학회 활동들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만 하던 그 단조로운 생활에서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맛보고 난 이후였죠.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의 경험이 생긴 이후에 다시 도시로 학문을 하던 그 도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가 생업을 이어가는 그 환경에 있는 식자층이랄까요? 지도자, 학자, 이런 사회지도층, 옛날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귀족 계급, 그들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릿속에 참 회의가 많이 듭니다. 괴로워요. 그런 와중에 자신과 비슷한 그 회의감을 자기보다 먼저 깨닫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서로 잘 대화도 없었고 존재만 알 뿐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뭔가 위험스러워 보였어서 이전에 병환을 앓기 이전에 어린 시절에 그의 눈에는 조금 위험스럽게 불안하게 보였던 친구여서 어울리지 않았던 그 친구가 새롭게 그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친구도 단박에 그가 변했다는 것을, 이전에 미셸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꿰뚫어 봐요. 그리고 둘은 몇 번의 만남, 몇 번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목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짧은 첫 번째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지. 보게나 여기에는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는 없어. 내 잠자리조차. 아니, 특히 잠자리가 없네. 난 휴식이 제일 싫어. 소유는 사람을 휴식으로 깨어내고 사람은 안전 속에 들어가면 잠들고 만단 말이야. 난 눈을 뜬 채 살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삶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정한 느낌을 받아. 그 느낌에 따라 나는 나의 삶을 자극하거나 적어도 재고하는 걸세. 난 위험을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생활이 좋아.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시시각각 나의 용기, 나의 행복, 나의 건강 전부를 내게 요구해 주기를 바라네. 그러자 주인공 미셸이 이렇게 묻죠. 그럼 자넨 나의 어떤 점을 비난하는 건가? 하고 나는 물었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미셸, 자넨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헌데 나 역시 그만 신앙 고백을 시작하다니 참 바보 같은 짓이지. 미셸, 내가 남의 칭찬이나 욕설에 신경 쓰지 않는 건 내가 남을 칭찬해 주거나 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런 말은 내게 있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난 아까부터 내 이야기를 너무 찌끄렸어.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만 줄줄 짓거리고 말았네. 단지 난 소유의식 없는 사람에 비해 자네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따름이야. 이건 중대한 일이네. 아니, 내가 뭘 그리 많이 가졌다는 건가? 많이 가진 게 없겠지. 자네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한다면. 그러나 자네는 자네 강의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노르망디의 지주 아닌가? 파시에다가 새 집을, 더구나 호화로운 살림을 막 차려놓지 않았는가? 자네는 결혼했어.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하고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자네보다 더 위험한, 소위 자네 말 맞다나 그 위험하다는, 그 자네보다 더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네. 그렇지, 단지 말이지 하고 메날크는 빈정대면서 되풀이했다. 메날크가 그의 친구입니다. 서로 위험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 메날크고요. 주인공은 미셸입니다. 소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상적이더라고요. 소유가 사람을 휴식으로 깨어내고 사람은 안전 속에 들어가면 잠들고 만다. 소유는 자본주의라고 대체해도 말이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 아직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휴식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메날크에게 묻고 싶네요. 좀 쉬면 안 되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이날은 대화를 그 정도에서 멈추고요. 이 메날크가 또 새로운 그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긴 비즈니스 차원의 여행을 떠나게 되어 그 전에 다시 미셸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의 대화 중에 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쏟아져요. 읽어드릴게요. 뭐 때문에 처자가 있는 자네는 그대로 머무르게나. 수많은 삶의 형태 중에서 각자는 오직 하나만 경험할 수 있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야. 행복을 써먹을 줄도 모를 테니까 말이야. 행복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을 원하는 데 있어. 난 내일 떠나네. 나는 이 행복을 내 키에 맞추어서 재단하려고 애쓴 걸 알아. 자네는 자네 가정의 조용한 행복을 지켜주겠나? 라고 메날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키에 맞추어서 행복을 재단했어 하고 나는 미셸은 외쳤다. 하지만 나는 자랐어. 지금은 그 내가 내 키에 맞추어 재단한 그 나의 행복이 몸에 잰단 말이야. 나는 자랐어. 때로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일세. 메날크는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돼. 곧 편해지겠지 하고요. 그리고 내 앞에 버티고 서서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아무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으므로 좀 쓸쓸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소유당하고 있는 거야. 자, 슈라즈를 따라 마시게 미셸.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장미색 국수를 들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슈라즈를 마실 때 먹는 거야. 오늘 밤에는 자네와 함께 마시고 내일 떠나는 것도 잊은 채 이 밤이 언제까지나 새지 않느냐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 오늘날 왜 시가, 특히 철학이 죽은 글자가 되었는지 자네는 아나? 시와 철학이 삶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야. 그리스는 삶을 그대로 이상화했어. 그래서 예술가의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시의 실현이었거든. 철학자의 삶은 자기 철학의 실천이었어. 그래서 시도 철학도 삶 가운데 뒤섞여서 서로 모른 채 하기는커녕 철학은 시를 기르고 시는 철학을 노래하며 서로 납득함으로써 훌륭한 융화를 이루었던 거지. 오늘날에는 아름다움은 이미 행동하지 않고 행동은 이미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아.
그리고 지혜는 그것들과는 별도로 움직이네. 그러자 미셸이 이렇게 묻죠. 자신의 지혜로 살고 있는 자네가 어째서 회상록을 쓰지 않는가? 하고 나는 미셸은 말했다.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말했다. 적어도 여행의 추억이라도 말이야. 그러자 메날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회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런 짓을 하면 미래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과거를 침식하는 것만 같거든. 나는 어제를 완전히 잊어버림으로써 시시각각 신선함을 만들어내려고 해. 이전에 행복했다는 것만으로는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야. 나는 죽은 것을 믿지 않아. 그리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너무도 내 생각을 앞지르는 이 말에 마침내 나는 화가 났다. 될 수만 있다면 그를 뒤로 끌어당겨 그만두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반박의 말이 아무래도 찾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메날크에 대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우리 속에 갇힌 야수처럼 왔다 갔다 하며 불 쪽으로 몸을 굽히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잠자코 있기도 하더니 이윽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머리가 추억을 시들지 않게 보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추억이라는 것은 보존하기가 힘들어. 맛이 가장 섬세한 것들은 이내에 벗어지고 가장 관능적인 것들은 썩고 가장 달콤한 것들은 나중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되지.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처음에 달콤했던 것이네. 또다시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이윽고 그는 또 말하기 시작했다. 애석, 회한, 후회, 이것들은 모두 등 뒤에서 본 과거의 기쁨일세. 나는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새가 오를 때 자기 그림자를 버리는 것처럼 나도 내 그림자를 멀리 버리는 거야. 아, 미셸, 모든 기쁨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나 항상 텅 빈 잠자리를 찾아서 홀로 있고 싶어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호라비처럼 자기에게로 와 주기를 바라고 있어. 누가요? 기쁨이요. 아, 미셸, 모든 기쁨은 날마다 썩어가는 사막의 만나와 같은 거야.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항아리에도 담아둘 수 없는 아멜레스의 샘물과도 같은 거네. 매 순간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모조리 가지고 가는 걸세. 아멜레스의 샘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이고요. 그 물을 마시면 앞선 생의 모든 것을 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그렇게 찰나적이라는 머물지 않고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거라는 의미입니다. 메날크는 더 오래 말했다. 나는 여기에 그의 말을 죄다 옮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만큼
그만큼 더욱 강하게 나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 말들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갑자기 발가벗겨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듯 베일로 덮어씌우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덕주의자 아니죠. 반도덕주의자. 이 책 남은 부분 다 읽고 그 사이에 혹시 또 공유해 드리거나 함께 묻고 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녹음 올려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미실은 물러갑니다. 좋은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